11월 17일 전 판서 최익현이 대마도 옥에서 죽었다. 최익현은 대마도에 이르러 외인이 준 음식이라 하여 물리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 이에 놀란 외인들은 우리 정부에 음식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우리 음식으로 바꾸었다. 임병찬 등은 최익현에게 음식 들 것을 권해 억지로 먹였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데다 위장이 나빠져 자꾸 토해 먹는 양이 점점 줄어들었다. 거기다 병까지 겹쳐 10월 16일 자리에 눕게 되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최익현은 죽음에 임해 임금이 계신 서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신용을 간신히 해보였다. 그리고 임금께 올린 상소를 구술하였다. 최익현은 그를 받아 쓴 임병찬에게 부탁했다. 너는 꼭 살아 돌아가 이 글을 성상께 올려야 한다. 말을 마치자 곧 운명하니 이때 74세였다. 최익현이 죽자 그의 충성에 감동한 많은 외인들이 와 조문을 했다. 그의 관이 21일 부산에 이르자 우리나라 전국의 상인들은 전보문을 닫고 마치 친척이 죽은 듯 통곡했다. 부산항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뱃전을 잡고 우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바다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상인들은 그들의 회사에다 호상소를 설치하고 상여를 만들어 하루를 묵은 다음 출발했다. 상여의 뒤를 울면서 따르는 사람의 수가 수천 명이 넘었다. 승려, 기생, 거린들까지 부조할 물품을 가지고 달려와 뒤따르니 시장처럼 복잡했다. 만장을 모으니 몇 바리가 되어 종일 겨우 십리를 갈 수 있었다. 최익현의 부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동네에서부터는 상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이에 외인들은 무슨 변란이 있을까 염려하여 사람들을 막았지만 따르는 사람들을 어쩔 수가 없었다. 상여가 상주에 이르렀다. 외인들은 상여를 실은 차를 버리고 기차에다 관을 실었다. 그래서 순식간에 고향에까지 닿았다. 상주까지 300리를 오는데 10일이 걸렸던 것이다. 나라 안 곳곳에 통곡 소리가 들렸다. 사대부는 물론 거리의 아이들까지도 서로 만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조문을 했다. 최면함이 죽었다네. 충신이 죽었다네. 나라가 있은 일에 이처럼 떠들썩한 조상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만은 아무런 은전도 내리지 않고 모른 채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 조정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익현이 죽기 며칠 전 밤 서울 동쪽에 큰 별 하나가 떨어졌다. 얼마 후 부고가 왔으며 영구가 동래항에 이르자 갑자기 대낮에 음산한 비가 뿌리더니 쌍무지개가 떴다. 장례식을 올릴 때도 내성이 울고 종일 비가 내려 사람들은 더욱 슬퍼하면서도 이상하게 여겼다. 이듬해 2월 연산고을 뒷산에 장사 지냈는데 큰 길가이다. 최익현의 아들 최용조 최용학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으나 이미 운명한 후였다. 그래서 관을 쌓아 염을 하려고 하는데 외인들이 관을 보내왔다. 최용조가 관을 물리치고 받지 않으려 했다. 외인들은 우리가 보낸 관을 쓰지 않으면 영구를 한국으로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보낸 관을 사용했는데 집에 도착해 새 관으로 바꾸어 장사 지냈다. 나도 1908년 무신년 9월 최익현의 빈소에가 고골했다. 그때 조객 명단을 보았더니 4권이나 되었는데 재상 등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이도재 한 사람뿐이었으며 글과 사람을 보내 조문을 한 사람은 김학진, 이용온 2사람이었다. 이재원은 지금 황제의 육촌형이다. 승지를 지냈는데 최익현의 충직함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스승으로 10년을 섬겼다. 최익현이 죽은 후 그는 더욱 부지런히 그 집 일을 돌봐주었다. 일본 유학생 최창조 등이 혈서를 써 보내왔다. 최창조 등은 을사년 봄 일본에 갔는데 학비가 없어 돌아온 자가 절반이 넘었다.
최창조 이하 20명은 이렇게 맹세했다. 우리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학업이 성취되지 않으면 귀국하지 말자. 그런 다음 모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혈서를 썼다. 감독 한치유가 그 사실을 학부에 보고해와 알려졌는데 모두가 애처롭고도 장한 일로 여겼다. 그래서 돈을 모아 도와준 액수가 수만 원이었다. 그들 21명은 대부분 관서지방 사람들로 나이 30 미만이었다. 이때 국민들은 모두가 서양 학문을 한 자들이 나와야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중 관서지방 사람들은 더욱 그랬다. 학교도 관서지방이 제일 발전했다. 12월 영국 런던 신문에 우리나라의 을사조약이 협박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모두 6조항이었다. 1. 1905년 11월 17일 일본 대사와 박제순이 5조약을 체결할 때 황제는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았으며 또 친히 날인하지 않았다. 2. 일본이 이 5조약을 강제로 체결해 반포했으나 황제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3. 황제는 일찍이 독립권의 한 가지라도 다른 나라에 양도하지 않았다. 4. 일본이 외교권을 박탈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더구나 국내 정치에 있어 단 한 가지 문제라도 어찌 인준했겠는가. 5. 황제는 이미 일본 통관부 설치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황실의 권한은 비록 한 가지라도 외국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6. 황제는 세계 각 대국으로 하여금 함께 한국의 외교권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대개 황제가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후 몰래 신하 한두 명에게 밀서를 주어 영국 런던에 보내 그들의 도움을 청한 것이다. 이 기사를 베델이 매일신보에 실어 사실을 다소나마 알린 것이다. 11월 남원에서 양한규가 의병을 일으켰으나 곧 죽었다. 양한규는 남원의 아전으로 이때 61세였다. 조약이 이루어진 이래 그는 의거할 계획을 세우고 재물을 흩어 함께 일할 사람을 사귀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외병들은 설을 세기 위해 모두 집에 돌아가 병영은 텅 비어 있었다. 양한규는 그날 밤 밤중을 이용해 군에 용력 있는 사람 100명을 모아 외병 부대를 습격하니 남아있던 외병들은 모두 도망하였다. 그래서 무기를 모두 빼앗고 내 성문을 지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공하게 되었다. 양한규는 일이 성공하자 기쁜 나머지 뒷짐을 지고 순찰청 대청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상황을 살피는데 어디서 갑자기 탄환이 날아와 양한규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모인 의병들은 군기가 없었다. 그들은 서양총을 보자 장난삼아 마구 쏘았는데 말릴 수가 없었다. 그 총알에 양한규가 맞았으나 끝내 누가 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양한규가 죽자 의병은 일이 틀린 것을 알고 뿔뿔이 흩어졌다. 새벽이 되자 외병도 차츰 모여 사방으로 쫓아나가 의병을 생포해 감옥이 가득 차게 되었다. 양한규의 집안 사람들이 양한규의 시체를 싸다가 묻었는데 서울에서 온 외인들이 파서 검시를 하였다. 시체가 살아있을 때처럼 늠름해 이를 본 외인들은 놀라 혀를 내둘렀다. 양한규의 아내는 박봉량의 누이이다. 양한규가 박봉량과 남원의 병사와 무기를 모아 운봉을 거점으로 영남지방까지 떨쳐보려고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만 자신이 먼저 죽고 말았다. 정민년, 순종 1년 1월 대구에 사는 서상돈, 김광재 등이 국제보상금 마련을 위해 단연회를 조직하였다. 수년 이래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려 쓴 돈이 1,300만 원이나 되어 갚을 기약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차 나라가 빚 때문에 저당 잡히게 되었다고 걱정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서상돈 등은 어떻게든 국채를 갚을 방법을 연구했으나 좋은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2천만 국민이 모두 담배를 끊으면 1인당 매월 20전씩이 되고
이렇게 3개월만 하면 원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취지가 신문에 실리자 사방에서 호응했다. 많은 사람은 1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10전, 20전에 이르기까지 액수를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모금에 응한 자 가운데 정부의 높은 벼슬아치나 부자 상인들은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가난한 백성과 하인들, 거린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때 제일 많은 돈을 낸 사람은 해주의 이재림이 2만 원을 냈으며 김선주는 1만 원을 냈다. 이 소식을 들은 황제는 백성들이 이처럼 나라를 걱정하는데 내가 어찌 얼굴 뜨겁게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나도 오늘부터 담배를 끊을 터이니 궁궐에 권련을 들이지 말라 하였다. 또 각 학교의 생도와 군인들도 모두 입을 모아 황제께서 담배를 끊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피우겠는가 하고는 담배를 끊었다. 외인들은 우리가 담배를 끊어 부채를 갚는 운동을 벌이자 이지용을 협박해 중단하도록 했다. 이지용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나보고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다른 일이면 몰라도 이번 일만은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장곡천 호도도 역시 한국인의 이번 일은 의로운 일인데 어찌 금지하겠는가 하고는 단복하고 일본인 중에 돈을 내놓은 자까지 있었다. 각국의 영사들은 이 일을 자기 정부에 보고하였다. 서상도는 미국 여인과 살면서 많은 돈을 모았다. 예수교에 빠져 미국 사람과 왕래해서 일본인들이 꺼려했다. 그러다 단연회를 조직해 모금운동을 벌이니 사람들은 그가 미국의 후원을 받아 일을 성공시킬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일은 처음에는 잘 되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지게 마련이다. 이번 일인들 어찌 잘 되겠는가. 곧 몇 사람의 배나 채우고 말 것이다. 하였는데 결국 그 말처럼 되고 말았다. 이용익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죽었다. 그는 죽으면서 학교를 많이 지어 인재를 양성해 국권을 회복하라는 상소문을 남겼다. 그의 아들에게 나라가 이미 망했으니 내가 죽거든 고국에 묻지 말라 하였다. 아들은 이 역당에 오래 둘 수 없다 하여 한 달 만에 관을 옮기려고 했으나 움직이지 않아 그만두었다. 2월 전 주서 나인영이 오적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해 자수하였다. 나인영 등은 몰래 폭발약 2상자를 이지용 박재순에게 보내면서 미국인이 보낸 선물이라 하였다. 그 상자에는 열쇠를 꽂으면 폭발하게 장치가 되어 있었다. 상자를 받은 박재순의 집사람이 그걸 열어보려고 했다. 그러자 박재순이 말리며 칼끝으로 틈새를 벌려 열었다. 안에 화약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얼굴빛이 변했다. 이지용 역시 우연히 상자를 열지 않고 있었는데 박재순의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일이 틀린 것을 안 나인영 등은 강원상 등 장사 18명을 구해 3명이 역적 1명씩을 해치울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오적과 박용화까지 6명이었다. 강원상은 곤중현의 뒤를 밟다가 사동에 이르러 육결포 3발을 쏘았으나 맞지 않아 체포되고 말았다. 얼마 뒤 박용화는 자객을 만나 죽었다. 크게 놀란 이지용은 신변을 철저히 보호했다. 그래서 나인영 등이 다시 계획을 세웠지만 노릴 틈이 없었다. 5월 전 검사 이준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 보호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호소하며 자살하였다. 앞서 유럽 사람들이 만국평화회의를 창립하였는데 이번이 5번째 모임이었다. 회의 장소는 회의일이 임박해서 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없는데 이번에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기로 하였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몰래 이준에게 밀서를 주어 회의에 파견했다. 이준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이상설과 함께 러시아를 거쳐 헤이그에 이르렀다. 또 이범진의 아들 이위종은 이때 21세였는데 7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유럽, 미국 등지를 두루 돌아다녀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 헤이그에 도착한 이들은 이위종을 시켜 여러 나라 대표들에게 한국이 일본에게 당한 변란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각국 대표들은 한국은 외교권이 없다 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이주는 분함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배를 갈라 피를 회의장에 뿌리면서 이래도 우리 말을 믿지 못하겠단 말이오 하고는 쓰러졌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이주는 울분을 못 이겨 분사했다. 참으로 애국하는 열사다. 일본이 그런 나라인 줄은 몰랐다. 하고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면서 이준을 칭찬했다. 일본은 그들에게 한국이 속국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조약을 맺었다고 만국을 속여왔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이때서야 그들의 간악함이 드러난 것이다. 외인들은 변명할 말이 없게 되자 화를 내면서 이상설 등을 해치려 했는데 미국 대사가 보호하며 나갔기 때문에 무사할 수가 있었다. 이주는 임금과 같은 이씨로 북쪽 지방 사람이다. 키가 작고 성격이 매서웠는데 술에 취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는 죽을 바에는 어찌 그냥 죽을 수 있느냐 했는데 이때에 와서 그 말대로 실행한 것이다. 이상설은 이때부터 구미 각국을 유람하기도 하고 혹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집에 편지를 보내 전답을 팔아다가 여비에 썼다. 이상설의 집은 아주 부자였는데 수년 뒤에는 한 푼도 없게 되어 그의 처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외인들이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나자 이상설을 교수형에 처한다고 중회에 널리 알렸다. 6월 9일 황제가 태자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고 모든 일을 처리하게 했다. 앞서 중회의 여론이 황제가 잘못한 일이 많아 인심을 잃어서 나라의 세력을 만회할 수 없고 만일 선의하여 보좌하는 사람을 두어 정치를 하면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져 새롭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런 말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유성준이 한 번은 황제에게 외부의 여론을 아뢰었다. 여론이 폐하를 쉬게 하고 다른 사람이 정사를 하면 나라가 힘을 쓰게 된다 하오니 그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유성준은 두려워 그냥 물러가고 말았다. 이때에 이르러 헤이그 밀사 사건에 유감을 품은 일본이 황제의 선의를 더욱 재촉하였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 궁성을 포위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 등을 불러 세 가지 문제를 강요했다. 첫째, 을사조약에 옥새를 찍을 것이며 둘째, 섭정 한 사람을 청거하여 황제와 같은 위치에 두며 셋째, 황제가 직접 일본에 건너가 일본 황제에게 사죄할 것 등이었다. 여기에 대해 황제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완용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태자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어 비방하는 소리를 막아야 합니다. 하였다. 그래도 황제가 듣지 않자 이완용은 칼을 빼들고 큰 소리를 쳤다. 폐하는 지금 세상이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황제를 모시는 무감이 많이 있어서 이완용의 그런 모습을 보고 모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자루에 손을 대고 임금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러나 임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윽고 이완용을 노려보면서 그렇다면 전의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완용 등은 이튿날 황태자에게 전의한다는 조서를 위조하여 반포했다. 황태자는 백관을 거느리고 전의에 불가함을 상소했으나 윤허하지 않아 드디어 황제가 되었다. 10일에 이초루가 고종황제의 명을 받고 대궐에 들어갔더니 황제는 그의 손을 꼭 잡고는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 이초루입니다. 그렇구나. 전의하는 의식 절차를 만들어 들여보내라. 이초루가 황제의 얼굴을 보니 처참하였다. 이초루는 물러나와 사직을 하고 말았다. 여러 차례 조정에서 불렀으나 끝내 응하지 않다가 옥에 갇히고 말았다.
이토 히로부미가 황제를 일본으로 건너가게 하려고 차 한 대를 궁 밖에 대기해 놓고 타라고 협박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절국공이와 몽둥이를 들고 나와 순식간에 거리를 메웠다. 또 각 학교의 생도들이 몰려들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자고 외쳐댔다. 이를 본 이토 히로부미는 그 계획을 중지하고 말았다. 이때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종로에 모인 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 그들은 결사회란 깃발을 세우고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하였는데 외인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1만 명이 공동으로 상소문을 작성하는데 외인들은 그 속으로 말을 달렸다. 이를 본 우리 시위대 군사 10여 명이 군중과 합세하여 외병을 향해 총을 쏘아 3명의 외인을 죽였는데 우리 역시 죽거나 다친 사람이 많았다. 이준용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와 5월에 부산에 닿았는데 빨리 상경하라는 이토 히로부미의 전보를 받고 6월 10일 서울에 닿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황제를 협박하여 전이하도록 하되 만일 시간을 끌거나 늦추면 이준용을 황제로 옹립하겠다고 하자 황제가 놀라 황태자에게 전이하기를 허락하였다 한다. 전이를 강요할 때 이토 히로부미는 각 부대에서 변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외병을 각 부대에 보내 감시하도록 했다. 군부 대신 이병무가 전화로 각 부대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외병을 환영해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러자 정의 조성근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군문에 다른 나라 군사를 보내 파수를 보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에 조성근은 화를 내면서 당신은 일본이 있는 것만 알고 있으니 어찌 군부 대신이라 하겠소. 하고는 전화통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병무는 다시 참령 임재덕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일본 헌병 70명이 곧 대궐 밖에 이를 터이니 그러면 즉시 대궐문을 열어주도록 하라. 임재덕은 그 명을 받자 무기를 들고 대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 금하는 일입니다. 어찌 한때 대신의 말을 듣고 외국 군사를 대궐 안으로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병무는 대장 이한용을 시켜 외병을 인솔해 대궐로 쳐들어가도록 하니 임재덕은 막을 수가 없었다. 이병무는 외병을 시켜 임재덕의 무기를 빼앗도록 했다. 그러자 임재덕은 외병을 나무랐다. 우리 부대의 무기는 모두 우리 황제께서 주신 것이다. 어찌 내 마음대로 너희 외국 병사에게 주겠느냐. 하고는 끝내 버티자 외병들도 그의 강직함에 굴복하였다. 이병무는 군사들의 폭동을 진압하지 못하면 자기가 대신 죄를 받을까 두려워 임재덕을 법원에 가두었다. 임재덕은 땅을 치면서 진압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군사들이 나라에 바치는 충성이다. 장관만이 유독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하였다. 12일에는 시위대와 외병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져 포성이 장안을 뒤흔들었다. 15일 다시 7조약을 체결하였다. 1. 한국 정부의 시정 개선 방법은 모두 일본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2. 한국의 법령과 제도는 반드시 통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한국의 사법행정과 보통행정은 구별하여 시행한다. 4. 한국의 관리는 모두 통감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5. 통감부가 청구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6. 통감부의 동의 없이는 외국인을 초빙할 수 없다. 7. 1904년 8월 22일에 조인된 한일협약 제1항은 지금부터 폐지한다. 조약문 끝에는 내각총리 이완용과 통감부 후작 이토 히로부미가 서명했는데 대안이나 일본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약 문제를 내각에서 의논하려고 박재순, 이지용 등을 불렀더니 그들은 이렇게 사양했다. 저희가 5조약을 체결한 이래 위로는 황제를 뵐 낯이 없고
아래로는 국민을 대할 면목이 없어 지금까지 편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조약에 참여하겠습니까? 하니 오직 이완용이 힘을 써 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22일 이완용이 조서를 빙자하여 군대를 해산시키니 시위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성환이 자살하였다. 역적들은 군인들이 변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외병들로 하여금 계엄을 배나 엄중하게 하였다. 23일에는 각 대대장을 불러 소속 부대로 하여금 빈손으로 훈련하게 하고 무기를 휴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외인들은 부대가 빈틈을 이용하여 습격해 총포를 모조리 거두어 버렸다. 각 부대의 군사들이 훈련원에 이르러 연습을 마치자 황제가 돈을 내리면서 군사를 해산한다는 조서를 반포했다. 분을 이기지 못한 군인들은 받은 돈을 찢어버리고 울면서 부대로 돌아가 보니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 할 수 없이 흩어졌다. 이때 박성환은 사태가 수상한 것을 알고 총포를 다른 창고에 가두어 놓고 왜군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느라 훈련원에도 가지 못했는데 군사를 해산한다는 조서가 반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에 그는 부하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나라의 은혜를 입은 지 수년이 되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하였다. 그런데도 외놈 하나도 죽이지 못할 형편이 되었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는 의자에 앉아 칼을 뽑아 자신을 찌르니 몸과 의자가 함께 쓰러졌다. 박성환은 10여일 동안 근무하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문을 잠근 다음 울다가 이때에 와서 죽은 것이다. 박성환이 죽자 부의 오이선은 같은 날에 자결하고 정교 1명과 졸병 1명도 뒤따라 죽었다. 부의 남상덕이 외병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남상덕은 박성환이 죽는 것을 보자 큰 소리로 박공과 함께 죽을 사람은 없느냐 하고 외쳤다. 그러자 전 부대원이 함께 죽겠다고 나섰다. 남상덕이 부대원을 데리고 거리로 나서려는데 벌써 외병들이 와 포위하고 있었다. 양군은 이틀 동안 3차례나 싸워 양군의 시체가 거리에 가득 쌓였다. 우리 쪽에 죽은 군사를 세어보니 98명이었는데 장교도 7명이었다. 그리고 외장 미원 역시 죽었다. 외병들은 숭례문을 거점으로 기관총을 쏘아대 연일 총소리가 콩 튀듯 하고 성 안팎 100여 가구가 모두 불에 탔다. 그리고 남상덕 역시 탄환을 맞아 죽은 것이다. 군사들은 남상덕이 죽은 것을 보고는 사기가 떨어졌는데 탄약조차 떨어졌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 싸움을 본 사람들은 탄약만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외병은 더욱 크게 패했을 것이다 하고 애석해 하였다. 미원이란 자는 아주 날랜 장수이다. 그는 갑진년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 이때의 남상덕에게 죽으니 외병들은 모두 통곡하면서 여염집으로 들어가 수색하였다. 외병들은 민간집을 수색하면서 먼저 일본 여자를 앞세워 내실까지 뒤졌기 때문에 잡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성 밖으로 도망한 사람은 화를 면해 모두 의병들과 합류했다. 일본 여자들은 수색을 핑계로 재물을 마구 약탈해서 그 피해가 도둑을 맞은 것보다 더 심했다. 또 참이 이충수는 군사가 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서모에게 제 직책이 비록 낮지만 나라가 이 꼴이 되었으니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는 외병과 싸우다 죽었다. 싸움이 한참 치열할 때였다. 여학교 간호부 여러 명이 탄환이 쏟아지는 것을 무릅쓰고 인력거에다 다친 우리 군사를 실어 병원으로 옮겼다. 또 미국인 의사 어비신, 목사 조은씨 등도 우리 부상자들을 실어다 제중병원에 입원시키고 극진히 치료해 주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또 각도의 전보를 쳐 그들 경찰로 하여금 지방의 진위대를 서울처럼 해산하게 하였다. 그들은 같은 날 일제히 군사를 교장에 모으고 총을 세워 놓도록 했다. 그런 다음 기회를 시험한다고 모이게 해
서로 시합을 하는 동안 총을 모조리 거두어 버렸다. 군사들은 맨손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 흩어져 양서지방과 관북지방으로 가 의병활동을 했다. 이때부터 외인들은 의병에게 괴로움을 받기 시작했다. 의병은 관동, 호서, 영남 등지에서 치열했고 서울 동쪽 고장에서도 일제히 호응했다. 외인들은 잇따라 정예군사를 보냈으나 지형을 잘 몰라 고전을 했다. 의병들은 사기가 두높았고 부인들은 나무와 돌을 날라주었다. 노인들과 아이들은 술과 물을 날랐다. 천리를 연이은 험한 지형을 차지하여 싸웠기 때문에 외병들은 지쳐 종종 패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에 진 것을 우리 백성들이 알까 두려워 숨기었다. 원주 싸움에서 싸우다 죽은 외병은 첫 번째 싸움에서 200여 명, 두 번째 싸움에서 400여 명이었으며 충주 싸움에서는 600여 명이 죽었다. 외적의 사망자 머리를 가득 실은 배가 양근강에서 서울로 4~5척이나 갔다. 이완용이 날마다 장곡천 호도를 찾아가 외병을 빌려주면 의병을 토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곡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귀국 황제가 직접 우리 황제에게 청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외인들이 2개 사단을 한국에 보내 의병을 진압하려 하자 일본에 와 있던 각국 공사들이 난색을 표명했다. 귀국은 한국을 보호한다고 공포해놓고 그렇게 많은 군사를 보내 몰살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공법에 없는 일이니 세계 어느 나라가 당신들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이 좌절되었다. 이후 몇 해 동안 외인들은 의병 때문에 많은 고전을 했으나 많은 군사를 보내 진압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완용이 황제를 뵙고 울면서 이렇게 아뢰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을 불충하다고 하는데 폐하 역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태왕제 고종을 모시고 러시아 공간으로 피난하여 오늘이 있게 한 것은 신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또 강한 이웃들과 힘껏 외교를 펴 다시 조약을 체결하여 태왕제께서 다른 곳으로 피난하지 않도록 한 건 역시 신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 신의 형제가 아니었다면 나라가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송병준과 신의 형제가 죽기 전에는 일본 통감부의 지휘를 받아 나라를 보호하겠습니다. 외인들이 전참판 이남규를 죽였다. 앞서 민종식이 이남규에게 함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유했으나 이남규는 앉아서 협조했을 뿐 끝내 홍주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 민종식이 패하자 이남규는 그를 숨겨주었다. 그때 그곳 일진 회원들이 모두 이남규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고장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외인들이 그 말을 믿고 이남규를 잡아묶었다. 이남규는 분을 참지 못하고 나는 한국의 대신이다. 죽이는 것은 좋지만 욕을 당할 수는 없다. 묶기는 왜 묶느냐? 하고 따지고는 가마에 올랐다. 그러자 그의 2 아들이 뒤를 따랐다. 이남규는 아들들을 꾸짖었다. 너희 둘이 모두 나를 따라 죽으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그래서 작은 아들만이 온양까지 따라왔다. 외인들은 서로 눈짓으로 신호를 하면서 칼로 위협을 했다. 이남규는 외병들을 꾸짖었다. 너희들이 서울로 간다고 했으니 서울로 가면 다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런데 왜 조급히 죽이려 하느냐? 그리고는 그들의 칼날을 손으로 막으니 5 손가락이 모두 잘려나갔다. 그러자 아들이 가로막고 나서 외병을 꾸짖자 그들은 부자를 함께 비참하게 찔러 죽였다. 그때 가마를 매던 하인 하나가 가마채를 뽑아 외병 하나를 죽이고 그 역시 죽으니 새 시체가 길에 널리게 되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이튿날 마을에 사는 이성열이 외병이 물러간 뒤에야 비로소 염을 했다. 이남규는 호가 산좌이고 대대로 예산에 살았었다. 글을 잘 썼는데 특히 상소문을 잘 짓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문벌이 높은 것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미워하여 이번 화를 당한 것이라 한다. 무신년, 순종 2년. 송병주는 황무지 개척권을 일본에게 양도하고 이완용은 역돈의 땅을 일본에게 주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려고 그들 나라에서 주식을 모집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식민지 개척 정책이다. 송병주는 그것을 환영하면서 땅을 주는 것으로 외인들의 환심을 샀다. 이윤용이 작년에 일본에 들어가자 외인들이 척식회사에 모금 방법을 의논했다. 이윤용은 그들에게 우리나라는 본래 가난하여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역돈이 있는 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였다. 외인들은 좋습니다. 그러면 승낙한다는 조약을 맺읍시다 하였다. 이윤용은 기꺼이 그 말에 따랐으니 이는 이완용, 이윤용 형제가 의논하여 마음대로 한 것이다. 이때 외인 600만 명이 이민을 온다는 말이 떠돌았다. 전국의 바닷가에서 외인들을 실어다 놓으면 배로 강을 따라 올라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바닷가 강가로 배가 다닐 만한 곳은 외인들이 없는 곳이 없었다. 러시아에 들어가 사는 우리 교포들이 블라디보스톡에 신문사를 설립하고 장지연을 주필로 초빙했다. 그 신문의 이름은 해조신문이라 하였다. 장지연은 신문을 통해 일본을 힘껏 배척하여 옛날에 못 풀었던 한을 풀었다. 그러자 크게 화가 난 외인들은 내부로 하여금 금지시키고 장지연을 잡아가두기 위해 먼저 그의 아들을 잡아가두었다. 장지연은 이를 알고 상해로 갔다가 1년이 지난 뒤 환국하여 시골에 묻혀 사니 사건이 가라앉았다. 의병들이 흥원 용연사에서 싸웠다. 장진의 군사들은 일진회원 80여 명의 목을 베고 강원도 이천으로 들어가 일진회원 9명, 외병 13명을 죽였다. 그리고 양덕 서흥에 가서 싸웠다. 16일에는 곡산에서 싸웠고 17일에는 해주 산골짜기로 물러났으며 20일에는 문화 송화 경계에서 싸웠다. 10일 외병은 대포 2문을 싣고 동대문을 나갔다. 8일에는 장흥에서 21일에는 장호원에서 싸움을 벌여 외병은 광주의 기삼년을 사로잡았으나 의병이 빼앗아 달아났다. 외병 300명은 북촌군에게 섬멸당하였다. 12일에는 장성에서 싸웠고 8일에는 김학유의 군사가 지평에서 싸워 삼수 순사소를 습격했다. 10일에는 갑산으로 들어가 싸우니 많은 외병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장흥의 유치에서 싸웠고 15일에는 인제 산속에서 싸웠으며 10일에는 장진에서 싸우다 삼수로 퇴진하였다. 12일에는 영변에서 14일에는 병기우의 군사가 양주 고곡에서 싸웠다. 북촌 군사들은 일진의 회원 20명을 사로잡았다. 18일에는 서상열과 이종협 등 1천여 명이 토산과 신계를 지나갔다. 19일에는 외병이 이천을 습격하고 18일에는 김해에서 강도들이 외병 3명을 죽였다. 같은 날 연산에서도 싸웠다. 15일에는 흥해에서 싸웠으며 18일에는 고양의 주교에서 16일에는 제천과 재령에서 싸웠으며 3천여 명이 청주 사전에 모였다. 17일에는 용담과 장성에서 21일에는 갑산에서 25일에는 영동에서 싸웠다. 19일에는 남원에서 싸웠으며 10일에는 해산에서 외병 9명을 죽였다. 15일에서 19일까지는 순창의 복흥산중에서 싸웠으며 김시동의 군사는 군산으로 들어갔다. 광주에서도 싸웠다. 3일에는 갑산에서 일진의 회원 50여 명을 베고 21일에는 영흥에서 23일에는 장단에서 21일에는 남양에서 싸웠다. 20일에는 외병이 충주 장터에서 싸워 패하자 길 가는 사람 30여 명을 죽였다. 26일에는 나주에서 18일에는 무장에서 23일에는 정읍에서 싸웠다. 20일에는 영양에서 13일에는 단천에서
초 6일에는 양주에서 싸웠다. 10일에는 연천에 들어가 외병 2명을 죽이고 11일에 또 싸웠다. 13일에는 철원에 들어가 또 외병 2명을 죽이고 충주로 들어가 광군 30여 명을 죽였다. 10일에는 외병이 무장에 손운사까지 추격해왔다. 6일에는 평창 금당산에서, 22일에는 이천에서, 18일에는 문태수의 군사가 무주에서 싸웠다. 충청북도에는 노병대와 조용군의 군사가 있었다. 의병장 민긍호의 군사가 패하여 민긍호는 죽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항복한 적군에게 붙잡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 사로잡혔다고도 한다. 붙잡아가던 외병들은 의병에게 민긍호를 빼앗길까 두려워 죽여버렸다. 그러나 매우 의롭게 여겨 관을 구해 염을 해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다 의병대장 민긍호의 묘라는 비석을 새겨주었다. 민긍호는 동쪽 지방을 왕래하면서 백성들에게 밥만 해내게 하고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아서 그의 군사들은 겨울에도 소못을 잊지 못해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상한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그가 죽자 백성들이 매우 애도했다. 송지연은 송시열의 후손이다. 이때 내부의 서기관이었는데 외인인 학강이란 자에게 민긍호가 죽었다 하니 참으로 다행이요 하였다. 그러자 학강은 정색을 하고 민긍호는 훌륭한 사람이요. 그대도 의병이 왜 일어났는지 알 게 아니오 하니 송지현은 매우 부끄러워하였다. 송지현은 제일 먼저 머리를 깎고 스스로 개화라고 이름하였다. 2월 장인한 전명훈이 미국 사람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암살하였다. 스티븐스가 처음에 주미 일본 공사관에 고용되었는데 서로 친하게 되어 마침내 우리나라 외부에 고문이 되었다. 그는 외인을 이롭게 하는 일이면 우리나라를 해치는 일을 서슴없이 했었다. 이때 그는 자기 나라에 가서 한국이 일본에 보호를 요청한 것이 진정이라는 등 우리나라를 온갖 수단으로 헐뜯었다. 장인한 등이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차에서 내릴 때 곤총으로 저격하여 즉사시켰다. 미국 사람들이 이를 의롭게 여겨 너그러운 형을 적용해 장인한은 15년 징역, 전명훈은 무죄 석방하였다. 전명훈이 무죄가 된 것은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남을 끌어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모두 평양 사람이다. 호남 의병장 김태원이 패하여 죽었다. 이때 김태원은 나주 박산촌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외병들이 그를 뒤쫓았다. 그러나 김태원은 싸울 수가 없어 마침내 피살당하고 말았다. 김태원은 의병을 일으킨 1년 동안 외병 수백 명을 죽였다. 그는 부하들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백성들을 조금도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항상 군대란 정예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숫자가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 같은 의병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숫자가 많으면 정예롭지 못해 실패하기 쉽다.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거느린 의병이 불과 30-40명이었으나 훈련이 잘된 결사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르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놀라고 슬퍼하여 장례식에 참석한 자가 많았다. 김태원에게는 이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다. 그의 아내는 김태원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외진영으로 달려가 시체를 싣고 집으로 와 장례를 치렀다. 아들이 나이 들어 조금 철이 들었을 때 마침 고종 황제가 승하하였다. 김태원의 아내는 일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 아이가 저희 집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듣자니 황제께서 승하하셨다 합니다. 저는 이제 죽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끊었다. 8월 학부 대신 이재곤이 국내에 사립학교령을 반포하였다. 이때 사립학교가 각 군마다 다투어 일어났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나라 잃은 슬픔이 나타나 있고 더러는 비분간개한 마음을 격동시키는 내용도 있었다. 이를 본 외인들은 이재곤을 위협해 제지시키고 교과서에 애국이란 말이 나오는 책은 모조리 불태웠다. 그리고 관리들을 시켜 다시 편집해 공손하고 온건한 내용만 수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외고 학습하게 하였다. 28일 의병장 허위가 죽었다. 허위를 목매어 죽일 때 외승이 그를 위해 연부를 하려 했다. 그러자 허위는 충이로운 귀신은 신선이 될 터인데 지옥에 떨어질까봐 너희 원수놈의 연부를 듣겠느냐 하였다. 외인의 관리가 유언이 있느냐고 묻자 허위는 너희 원수놈들을 모조리 죽이지 못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였다. 또 죽은 후에 시체를 거둬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니 시체는 거두어서 무엇하겠느냐. 여기서 썩어도 좋다 하였는데 안색이 조금도 변치 않고 어서 죽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매일신보에서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하늘이 빛을 잃고 보는 자 모두 눈물을 흘렸다. 허위의 죽음을 목격한 옥졸 두 사람은 비분을 참지 못하고 모자를 벗어 찢고 떠나버렸다. 기윤년, 순종 3년. 안중근이 2등 방문을 죽이다. 1월 17일 황제가 남쪽으로 행차하여 부산에 이르렀다가 23일에야 서울로 돌아왔다. 이때 외인들이 황제를 위협하여 일본으로 옮기려 한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그래서 부산 상인 수만 명이 항구에 늘어서서 죽음으로써 저지할 태세를 갖추었는데 얼마 후에야 아무 일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황제의 차에 이토 히로부미가 함께 타고 대전 정거장에 이르자 구경꾼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차에서 내려 칼을 뽑아짓고는 군중에게 외쳤다. 내가 바로 2등 방문이다. 나를 죽일 사람이 있느냐? 그러자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기어드는 목소리로 없습니다 하였다. 이때 황제의 행차에 든 비용은 16만 원이었다. 7월 12일 새로 오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개선하고 한국 국민 및 해외에 있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일체 보호할 것을 보증하며 또 한국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약을 체결한다. 1. 한국이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완전히 갖추기 이전에는 언제까지라도 사법 및 감옥에 대한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2. 일본 정부는 한국인 일본인을 막론하고 자격 있는 자를 가려 일본 재판소와 한국 정부의 관리로 임명한다. 3.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의 관리는 조약 및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한국 국민에 대해 한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4. 한국의 각 관청의 공직자는 각자 직무에 부지런해야 하며 일본 재판소의 지휘를 따르고 보조해야 한다. 5. 한국의 사법 및 감옥의 경비는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 이상의 조약은 그 정부의 위임을 받아 일본어와 한글로 각 두 통을 작성하고 교환하여 뒤에 참고하도록 한다. 이 조약은 통감 소네 아라스케와 이완용이 조인했다. 이로부터 외인들은 우리 국민에 대한 법을 마음대로 제정해놓고 그걸 특별법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따를 뿐이었다. 특별법을 체결하던 날 외병 200명이 궁궐을 포위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했다. 양력 10월 26일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2등 방문을 쏘아 죽였다. 안중근은 해주에서 출생하여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 이때는 평양 사람이 되었었다. 금년 31세였는데 2등 방문을 죽여 나라의 치욕을 씻고자 몰래 계획을 세운 지 수년이 되었다.
이해 봄에 동지들과 맹세하기를 올해에도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지 못하면 자살하고 말겠다 하였다. 여름 가을에 들어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를 순찰한다는 말을 듣고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뒤쫓아왔었다. 이때 이토 히로부미는 하얼빈에 와서 러시아 관리와 만나기로 되어 있어 차에서 내렸다. 안중근은 러시아 군사팀에 섞여 곤총 3발을 쏘았는데 3발이 다 맞았다. 이토 히로부미는 차에서 떨어져 병원에 입원했으나 30분 후에 죽고 말았다. 총은 모두 6발을 쏘았는데 그중 3발은 경호원에게 맞았으나 그들은 죽지 않았다. 이토 히로부미는 오른쪽 배와 등에 맞았다. 하루가 못되어 이 소식이 동서양 각국에 알려지니 세계가 모두 깜짝 놀라 조선에 아직도 인물이 있다고 하였다. 안중근은 모의한 10여 명과 함께 체포되자 웃으면서 내 뜻이 이루어졌으니 죽은들 어떠랴 하였다. 이 소식이 서울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감히 시원하다고 떠들지는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깊은 방 속에 숨어서 건배를 들며 축하하였다. 이완용, 윤덕영, 조민희, 유길준 등이 임금의 뜻을 빙자하여 즉시 대련에 가서 조문하고 황제는 친히 일본 통감부에 가서 조문하였다. 그리고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문춘공이란 시호를 내렸는데 부조에 든 돈이 3만 원이었다. 그리고 그의 유족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이학조 등은 이토 히로부미의 송독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영우는 이토 히로부미의 동상을 세울 계획을 세웠다. 황제는 민병석을, 고종 황제는 박재빈을 조문사절로 뽑아 일본에 보내고 김윤식은 원로 대표로 갔다. 이때 일본에서는 조정과 백성들이 크게 놀라고 애모하여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렀다. 일본 군중들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인심이 물끓 듯해서 민병석 등이 가자 마구 해치려 들었는데 일본 관원들의 보호로 겨우 면했다. 황태자 은은 일찍이 이토 히로부미를 스승으로 섬겼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복을 입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죽기 며칠 전에 그의 부하 소산에게 나는 남에게 암살당하는 것이 소망이다 하였다 한다. 안중근의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사람은 모두 9명이다. 홍원에 사는 조도선, 서울의 우연준, 명천의 김여수, 풍기의 유강로, 서울의 정대호 김성옥, 경북의 김구담, 하얼빈에 사는 김영재, 함남의 정공경이다. 이들은 모두 30대로 김성옥만이 40대이며 유강로는 18세였다 한다. 안중근의 동생 안정근은 28세인데 서울 양적의숙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며 안태근은 24세로 진남포 보통학교 부운도였는데 모두 안중근의 의거를 듣고는 퇴교하였다. 12월 안중근의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이 여순에서 서울의 변호사회로 편지를 보내 한국 변호사 1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평양 변호사 안병찬이 자청하여 10일 여순으로 출발했다. 안중근의 모친은 안병찬 변호사가 평양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보았는데 말과 얼굴빛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아 장부다워 모두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 하였다. 안중근은 이듬해 3월 사형을 집행하기로 확정되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도 얼굴빛이 태연하고 평소처럼 식사를 들었다. 1910년 경술년 3월 26일 마침내 안중근은 여순 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국내외 사람들은 모두 장하게 여기며 안타까워했다. 안중근이 처형되자 그의 집에서는 안중근의 유언에 따라 하얼빈에다 매장하려 했다. 그러나 외인들이 허락하지 않아 여순 감옥 안에 있는 장제에다 장사를 지냈다. 안중근은 죽기에 앞서 국권을 회복하기 전에는 고국으로 옮기지 말라고 유언했다.
소울에는 안중근의 초상을 팔아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었는데 외인들이 금지시켰다. 안중근이 죽으면서 남긴 시가 있다. 대장부 죽는다 해도 마음은 무쇠 같고 의사는 위기에 처해도 기계 구름 같네. 경술련, 순종 4년. 나라가 망하다. 미국 사람 콜브란이 처음 전차회사를 설립할 때 이완용 등이 태왕제에게 100만 원을 보조하도록 권했었다. 태왕제가 내놓은 100만 원 가운데서 이완용은 40만 원을 착복하고 60만 원만 콜브란에게 주었었다. 그 후 콜브란이 전차기를 수선할 때 태왕제는 또 70만 원을 보태주었다. 그런데 작년 콜브란이 전차회사를 외인들에게 팔고는 태왕제에게 2차례 걸쳐 빌린 돈을 역시 이완용을 통해 갚았다. 그러나 이완용은 우물쭈물하면서 태왕제에게 돈을 내놓지 않았다. 전차회사를 팔았다는 소문을 들은 태왕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사람을 시켜 콜브란에게 따졌다. 그러자 콜브란은 태왕제의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가져다 바치는 것이었다. 거기에 찍힌 도장은 태왕제가 평소 쓰던 작은 도장이었다. 이완용은 콜브란이 태왕제에게 갚은 돈을 받아 쓰고 도장을 훔쳐 영수증을 써주었던 것이다. 크게 노한 태왕제가 끝까지 추궁하자 도장을 관리하던 자가 도망했으나 붙잡혀 이완용의 재상이 모두 드러났다. 이렇게 되자 이완용은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 태왕제가 가부년 이래 일본을 배척한 일을 하나하나 일본 통감부에 고해바쳤다. 그리고 또 당시의 비밀 문서를 프랑스 영사관에 감춰둔 사실도 폭로했다. 외인들은 그 말을 듣고 프랑스 사람들과 교섭하여 그 비밀 서류 상자를 찾아내 조사하였다. 그 안에는 태왕제 당시의 외교 문서가 들어있었으며 헤이그 밀사를 보낸 사실 역시 드러났다. 일본인들은 그 서류들을 소중히 여겨 자기 나라로 운반해 갔다. 양력 8월 22일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었다. 황제의 조서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내가 덕없는 몸으로 나라를 이어받은 이래 지금까지 정치를 유신하기에 힘쓰지 않는 바가 아니었으나 나라가 점차 약해져 운명이 경각 사이에 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만회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밤중까지 생각해 보아도 좋은 계책이 없으니 이렇게 두었다가는 끝에 가서는 수습하려 해도 수습할 수가 없게 되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보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짐은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믿고 존경하던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위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밖으로는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는 팔도의 백성을 보존하고자 한다. 국민들은 나라의 형세와 시국을 잘 살펴 동요하지 말고 각자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본 제국의 문명과 새로운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누리라. 짐의 오늘날 이 조치는 우리 국민들을 잊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구하려는 뜻에서이니 내 뜻을 따르기 바란다. 전권위원 이완용과 일본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체결한 합방조약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대한 일체의 통치권을 일본 황제 폐하에게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양도한다.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 조항의 양도를 수락하고 또 한국을 일본에 합병하는 것을 승낙한다. 3. 일본 황제 폐하는 한국의 황제 폐하, 태왕제 폐하, 황태자 전하 및 그의 후와 비는 물론 자손까지 각각 응당한 지위를 주며 상당한 존칭과 위엄과 명예를 누리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준다. 4. 일본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에게 적당한 표창자를 인정하여 훈작과 은금을 지급한다. 5. 일본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병합 결과를 담당하며
정책을 준수하고 그 지방에서 시행하는 법규를 따르는 자는 신체 및 재산을 10분 보호하며 그의 복리 증진을 도목해야 한다. 6. 일본 정부는 한국인으로 충성스럽고 새 제도를 존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한국의 일본 제국 관리로 임명할 수 있다. 7. 이 조약은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 황제폐하의 재가를 얻은 후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8월 29일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통감부를 조선 총독부라 부르고 한국의 대신이야 모든 관리를 소속시켜 잡무를 정리하게 하였다. 일본 황제가 조서를 내렸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짐은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고 제국의 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 한국의 정치가 이처럼 어지러워진 원인을 항상 생각해 보았다. 지난번 짐의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을 일본 제국의 보호 아래 두어 화란의 근본 원인을 막아 평화를 유지하게 하였는데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짐의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정치를 개선하기에 힘써 노력한 결과 볼만한 치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제도가 아직도 치안을 유지 확보하기에는 완전하지 못하다. 항상 국내에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참으로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면 현재의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짐과 한국의 황제폐하는 이런 사태를 살피고 부득이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여 시대의 요청에 따르기로 하여 이에 한국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합병한다. 한국의 황제폐하 및 황실의 여러분은 비록 합병이 된 후에도 상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국민들은 짐의 정치를 직접 받아 편안함과 복리가 증진될 것이다. 산업과 무역은 현저하게 발달할 것이며 동양의 평화는 이에 의해 더욱 그 기초가 튼튼해질 것을 짐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짐은 특별히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지명을 받들어 육해군을 통솔하고 제반의 정무를 총괄하게 한다. 너희 관리들은 짐의 뜻을 받들어 왕급에 따라 일을 시행하여 일반 서민들로 하여금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라. 한일합병과 관련하여 병합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일제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합병이 대등한 합침을 의미하는 반면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 흡수되는 의미의 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침략 의도를 감추려 했습니다. 일본은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즉시 이를 발표하지 않고 5일 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전국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헌병과 경찰이 순찰하고 항일 지사들을 체포하며 모든 언론 활동이 중지되는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주일이 지난 후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는 거리마다 아치가 세워지고 오색등이 달리는 등 축제 분위기였던 반면 대한제국의 수도 서울은 적막하고 괴이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일진회의 활동입니다. 일제는 한일합방조약이 한국 자체의 청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일진회라는 단체를 통해 한일병합을 조속히 실현하라는 청원서를 내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